1장 음모의 심리학. 모든 사건에는 분명 비밀 조직의 그림자가 있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딸을 낳았다는 스토리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창렬하고 낙인 찍었으며 지금도 비밀 단체인 오프스 데이를 통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소설의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벌어져서 영화가 일주일 연기되어 개봉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소설에서 작가가 사용한 소재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프스데이다. 오프스데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톨릭 단체로 소설에서는 아주 끔찍한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이런 묘사에 대해 오프스데이는 자신들은 소설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음모를 꾸미는 비밀 단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프스데이와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사람들의 의구심은 오히려 더 커졌다. 정말 일반인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비밀 조직이 존재한다고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비밀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여러 사건을 조작한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사건이 크면 클수록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비밀 조직이 뒤에 있으며 만약 단순한 사고였다고 수사당국이 발표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오히려 비밀 조직이 음모를 꾸며서 수사당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음모론이라고 한다. 바로 엄청난 사건 뒤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한다. 뒤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조직은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대형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이미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주름잡고 있으며 세계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음모론은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는 비밀 조직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허구이며 사실이더라도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세계 역사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인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음모론은 주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비밀 조직일 때 적용되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연결이 될 때에는 편견으로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다. 유대인들이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오해는 결국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켰고 이는 더 나아가 유대인 박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음모와 편견은 공통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비밀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왜 끊임없이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리학에서는 음모와 연관이 있는 편견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비밀 조직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그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므로 누구든지 교황의 말에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가 1000년 이상 중세 유럽을 지배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자연과학의 발견과 종교개혁,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으로 더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지식인들은 새로운 사상과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 이처럼 중세시대까지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더 우선으로 여겼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교회에 물어보는 방법을 더 좋아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 이성과 합리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상은
16, 18세기의 계몽주의로 꽃피우면서 지식인들은 구시대의 진리와 제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계몽주의 사상의 뿌리인 고대 철학의 눈을 돌려서 모든 종교는 하나의 핵심적인 진리가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종교적인 믿음은 개인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지 기존의 종교단체가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교의 평등성은 세상의 여러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수많은 조직들이 탄생했으며 이 조직들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기존의 종교단체들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비밀 조직의 형태로 발전했다. 그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가 바로 프리메이슨이다. 처음에 프리메이슨은 중세 석공들의 친목과 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길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차 석공이 아닌 사람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비밀스럽게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나누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모색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제적인 일을 추진하기도 했다.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사람들은 조직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믿음, 그리고 비밀 조직이라는 긴장감, 그리고 인맥을 만들 수 있었다. 오늘날 영국에는 60만 명, 북미 지역에는 350만 명의 프리메이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지만 정확한 수치와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야말로 비밀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밀 조직들은 정말 역사의 흐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독립혁명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1730년 무렵 프리메이슨이 창설되었다. 기존의 종교와 제도와는 전혀 다른 프리메이슨의 사상은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던 미국 지식인 계층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때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많은 지식인들은 독립전쟁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자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펜실베니아 프리메이슨 지부의 그랜드 마스터였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립선언서의 서명자 56명 중 프리메이슨 단원이 프랭클린을 비롯하여 50명이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8명 뿐이었다고도 한다. 프리메이슨 단원으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 당시 선서에서 프리메이슨의 성경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하는 1달러 지폐의 뒷면에 있는 피라미드 위쪽에 사람의 눈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기호이다. 1달러 지폐에 버젓이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기호가 들어갔다는 것은 미국에 프리메이슨 단원이 아주 많고 영향력도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독립전쟁은 순전히 프리메이슨이 계획하고 이끈 것이었을까?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일어난 시민운동이 아니라 프리메이슨의 작품이었을까? 물론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만 프리메이슨의 사상이 기존의 체제나 제도, 종교와는 반대되는 상당히 급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혁명가들과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은 확실하다. 더 나아가 많은 혁명가들과 지식인들이 프리메이슨의 단원이었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거나 참전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혁명가들과 지식인들이면서 동시에 프리메이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28년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가 설립한 오프스데이는 자신들의 사명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의 이상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종교단체인 오프스데이가 왜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는 무시무시한 단체로 묘사되었을까? 그 이유는 오프스데이가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부분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밀 조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 대립이 심했던 시기에는 반공산주의 투쟁을 벌였으며 이념 대립이 약해진 오늘날에는 각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실례로 남미 지역에서는 오프스데이와 연계된 성직자들과 정치가들이 억압적인 우익 정권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일본인 이민 2세로 1990년 페루 대통령에 당선한 후지모리 독재 정권을 지지한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오프스데이의 영향력은
사회 최고위 계층까지 미치고 있는데 전 FBI 국장인 루이스 프리를 비롯하여 대법원 판사 중 일부도 오프스데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나 음모론이 비밀 조직에만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음모론은 제기되고 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쉽게 한다. 특히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리고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음모론을 강하게 제기한다. 굳이 사건과 사고가 아니더라도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음모론이 제기되었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이었다. 그는 교황으로 선출된 지 33일 만에 서거했다. 2000년의 교황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이었다. 바티칸은 심장 발작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바티칸을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교황이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죽음 역시 많은 논란이 되었다. 암살자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사라져버렸고 결국 미국 대통령 암살 사건의 수사는 너무나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때 제기된 음모론은 백악관을 비롯하여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대통령 암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건의 베일을 벗기고 싶은 심리.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망쳤다면 내가 시험을 망친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여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평소에 말을 걸지 않았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친한 척을 하면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친한 척을 하지? 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귀인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원인을 찾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상했던 일에 대해서는 귀인을 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귀인을 하곤 한다. 예상했던 일은 이미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찾으려는 귀인의 과정은 사람에게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예측하기 원하는 소망이 있음을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평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귀인이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이 친구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친구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위로를 해야 할 것이고, 오해를 해서 화가 난 것이라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귀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심리적 과정인 것이다. 귀인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평소에 친절했던 친구가 갑자기 불친절하게 대할 때 귀인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 이유는 부정적이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긍정적인 일들만 있기를 바라고 불행하고 부정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설사 불행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원인을 파악하면 적절하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부정적인 경우 귀인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음모론이란 귀인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그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사건, 특히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사건들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그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모를 가정하고 이 음모를 사건의 원인으로 찾는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귀인 욕구, 즉 왜라는 질문은
여러 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했고 현실 생활을 더욱 쉽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 발견들과 발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지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며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척 궁금하지만 알 수 없다. 많은 이론과 가설이 있지만 이론과 가설일 뿐이다. 확실하게 무엇이 있는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물론 눈으로 볼 수 있어도 아직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바로 우리의 뇌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지만 아직 우리는 뇌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어디 이뿐인가? 날마다 보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마음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살지 않는가? 이처럼 그 원인이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확실한 정보를 얻고 사실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탐구해야 한다. 하지만 원인과 실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귀인 욕구는 아주 강렬해서 원인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물론 여기서 지식과 정보의 정확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능한 한 빨리 알고 싶은 마음에 정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확실하지도 않은데 마치 확실한 것처럼 잘못 믿어버리는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귀인 과정에서는 수많은 오류들이 존재한다. 음모론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류가 대표성 발견법이다. 대표성 발견법이란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따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조와 비둘기는 실제로 모두 새 조류이다. 만약 사람들에게 타조와 비둘기 중 어느 것이 새 조류를 대표할 만한지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둘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타조보다 새 조류로서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가 귀인 과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회사원 심리 씨는 월요일 아침에 사장님과 모든 임원진 앞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까지 회사에서 밤늦게 발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끊어졌다. 심리 씨가 일하고 있던 부서가 발칵 뒤집혔다. 심리 씨의 동료들은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나름대로 추측했다. 평소에 아주 성실했고 한 번도 결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큰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어쩌면 그가 밤늦게까지 발표 준비를 하다가 아침에 못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큰 사고가 난 것이라고 믿었다. 이 주장이 단지 늦잠 때문이라는 시시한 주장보다는 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음모론도 엄청난 사건 뒤에는 커다란 음모가 있다고 믿는 대표성 발견법의 오류를 범한다. 실제로 엄청난 사건 뒤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전말은 미미할 수도 있으며 음모는 엄청났지만 사건은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진보적 성향의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의 배후에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단순히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발표와 미국의 대통령이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발표는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건 뒤에는 언제나 음모가 있다고 믿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음모론에 대체로 비밀 조직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큰 사건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고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밀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도대체 왜 비밀 조직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혹시 비밀 조직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과 정보들은 그 조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닐까? 혹은 그 조직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생겨난 것은 아닐까? 심리학의 두 얼굴, 음모와 편견.
음모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편견이다. 음모는 주로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비밀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편견은 비교적 실체가 명확한 집단이나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모와 편견은 모두 상대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선입견 때문에 생겨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폭력과 박해, 배척과 비판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음모와 편견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기원전 568년 바빌로니아가 유대 왕국을 정복한 뒤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다. 그러나 70년 후인 기원전 638년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는데, 이때 이들 중 일부는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후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외지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했지만 그 중에서 근거 없는 음모가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근거 없는 음모란 바로 피해 비방을 말한다. 피해 비방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의식을 위해 기독교인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세시대에 확고한 전설로 자리 잡았고, 유럽에서는 이를 구실로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했다.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유대인들이 쉽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통을 지키면서 외국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했고, 경제 활동에서도 뛰어났다. 다른 민족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와 조직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더 나아가 정치와 경제, 문화의 최고위층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은 다른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음모를 실천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일어났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제국의 질서를 위해서 참여해야 하는 의식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으로 낙인 찍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이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의식을 치를 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붙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를 기념하는 성찬식이라는 예식을 자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했던 말을 따라하는데, 그리스도가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살을 찢기고 피를 쏟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찬식을 엿보았다면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이자 주인이라고 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기독교인들의 주인은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가 아닌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황제를 섬기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근거 없는 음모에 시달리고 오해를 받았다. 그렇다면 음모와 편견으로 고통을 받은 집단이 유대인과 기독교인 뿐일까? 어쩌면 프리메이슨이나 오프스데이를 비롯한 많은 조직이나 단체도 이런 상황은 아닐까?
프리메이슨은 자유로운 진보 사상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도에 반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와 국가 같은 기득권 세력이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기존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세력이고 이들의 모든 사상과 행동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심지어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독립전쟁의 배후에는 프리메이슨이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반면에 오프스데이는 보수적인 우익단체였다. 물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작되었으나 단지 사상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진보적인 흐름에 반대하는 보수적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20세기의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변화와 진보를 원하는 세력과 기존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보수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적인 요한 바오로 1세가 33일 만에 갑작스럽게 죽고 보수적인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되자 자연스럽게 보수 세력의 대표 단체로 꼽히는 오프스데이를 음모의 배우로 지목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요한 바오로 1세는 평소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음모와 편견의 대상이 되는 조직과 단체들이 전혀 아무런 의도와 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어떤 단체와 조직이든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테니 말이다. 조직이나 단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 조직에 대한 음모를 모두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중에는 분명히 터무니없는 음모와 편견도 있다. 음모론이 제기되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비밀 조직들이 계획한 일들이라고 한다. 이 비밀 조직들의 목적은 모든 인류를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예를 들자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인구를 노예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건을 은폐하기도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설사 비밀 조직이 사람을 죽이고 사건을 은폐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당한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꾸로 유대인들을 장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프리메이슨이 세계 인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을 노예화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음모와 편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이다. 음모와 편견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하지 않은 소문과 심증만을 갖고 음모론을 맹신해서도 안 된다. 합리적 추론인가 망상인가? 어느 날 당신이 프리메이슨이나 오프스데이가 세상을 정복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여러 증거 자료를 보고 당신은 음모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심 많은 당신은 평소에 무엇이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메이슨이나 오프스데이에 가입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조직에 가입하는 것에 성공해서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조직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 알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조직의 목적이나 방향이 당신이 의심한 세계 정복이나 세계 인구의 노예화가 아니라면 어떨 것 같은가? 처음에 의심했던 생각을 과감히 버릴 것인가? 아니면 여러 이유와 구실을 들여서 계속 의심할 것인가? 여기서 이유와 구실이란 예를 들자면 당신이 조직의 하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조직원들이 당신이 가입한 목적을 알고 당신에게만 그 계획을 숨기고 있다는 것 따위다. 만약 전자라면 당신은 아직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후자라면 즉 당신의 예상이나 의심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확인했음에도 여러 이유와 구실을 들어서 당신의 의심을 풀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은 망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정을 한 것이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데 어떨 때는 자신의 생각이 명백히 틀렸음을 말해주는 증거를 보고서도 바꾸지 않는다. 사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굳이 망상이라고까지 하지 않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어떠한 설득이나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다. 자신의 논리를 더욱 철저하게 만들어서 온갖 이유와 구실을 갖다 붙이고 자신만의 생각을 점점 견고한 논리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망상이다. 이른바 정신병이라고 하는 정신장애를 다루는 심리학의 하위 분야인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에서 보더라도 망상은 아주 심각한 정신장애에 속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의처증이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는 남편이 있다고 하자. 남편은 최근 아내가 밤늦게 외출을 자주 하고 핸드폰 요금도 전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얼굴과 옷차림에 무척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아내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본 결과 아내는 남편의 말처럼 정말 최근에 자주 늦게 외출을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는 딸아이가 걱정되어 마중을 나갔던 것이고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아이가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내의 말이 사실인지 딸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이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밤늦게 외출을 한 이유와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를 알려준다면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오해했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딸하고 아내가 짜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아내와 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당신도 한통속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제가 잘못 알았군요 라고 거짓으로 시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굳이 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지나치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자존심이 상해서 겉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논리에 끼워 맞추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더 심해지면 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음모와 편견도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나 의혹이었지만 점차 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의처증도 처음에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망상장애의 다른 망상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음모와 편견도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과 의혹의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점차 커져서 결국에는 끔찍한 망상으로 발전했고 그 결과 이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완전히 한 시대가 망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망상의 대상이 된 집단과 조직을 아주 끔찍하게 파괴했다. 그렇다면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한 의심이나 의혹도 없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건강한 사회일수록 의혹과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심과 의혹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찾아 모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만을 찾아서는 안 된다. 증거를 찾았다면 그 증거가 정말 의혹과 의심을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틀렸음을 증명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혹시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의혹과 의심을 버려야 한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데도 다른 이유와 구실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는 확실히 망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리메이슨이나 오프스데이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의심도 마찬가지다. 증거를 찾되 객관적으로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에 편향되게 찾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역사 속에서 기득권층이 수많은 힘없는 소수 집단을 처참하게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이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도 않은 계획을 있다고 하면서 상대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욱 사실이라고 믿어버렸다. 사람들은 어느 집단을 지목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자신들을 모두 노예처럼 부릴 것이라는 음모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을 널리 퍼뜨렸다. 이를 구실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지배했고 노예처럼 부렸다.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기도 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음모와 편견의 역사였는지 모른다. 만약 여러 증거들이 의심과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의심과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익숙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고 정확한 결정도 아니다. 의심과 의혹의 결과는 여러 사람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미뤄 두어야 한다. 애매한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겠지만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판단을 미뤄야 한다. 만약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아무런 죄 없는 피해자를 만들지도 모른다. 심리학 들여다보기, 망상의 종류. 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 망상. 가장 흔한 형태의 망상으로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려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했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 해서 FBI나 CIA 같은 국가기관이 24시간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발전한다. 만약 자신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가족일 경우에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음식 먹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망상의 이면에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깔려 있다.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누군가가 감시하거나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대 망상. 피해 망상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망상이 바로 과대 망상이다. 과대 망상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지나치게 대단한 것으로 지각한다. 자신을 신과 같은 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이 교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관계망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과 연관해서 생각한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경향이 있다.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주변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으면 나를 보고 웃나?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나 때문에 화가 났나 생각하고 눈치를 보기도 한다. 그런데 관계망상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이 바로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스 앵커가 웃으면 바로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관계망상은 주로 자신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내용으로 많이 나타난다. 질투망상.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망상이다. 바로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바람을 핀다고 끊임없이 의심한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망상이기도 하다. 질투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망상이 아주 체계적이고 정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일쑤다. 이 망상은 다른 망상들과 달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밤늦게 외출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며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오면 바람을 핀다고 단정하는 식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배우자나 연인에게서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망상을 갖게 된다. 색정망상. 사랑과 관련된 또 하나의 망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현재는 자신을 잘 모르지만
실제로 만나게 되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색정 망상의 대상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고 유명한 정치가나 연예인인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이성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기도 한다. 색정 망상은 연예인 스토킹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2006년 8월에는 연예인 강모 씨를 스토킹한 여성이 구속되었다. 이 여성은 90차례 이상 스토킹 메일을 보내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강모 씨 측은 이 여성을 만나서 몇 번이나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망상의 종류와 그 내용을 읽고 혹시 나도 망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지극히 정상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망상은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어떤 의심이나 걱정은 망상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망상은 절대적이어서 타인이 설득할 수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망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굳게 믿을 뿐 아니라 망상일 가능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